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아 과장님과 이어갑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시장을 좀 살펴보면 수급적으로 늘 종목을 자세하게 살펴주고 계시는데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2023년도에 또 두 번째 거래이기도 하고요. 전략부터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연말에 이제 배당을 노렸던 금융투자들의 수급이 3조 정도 유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제까지 1조 5천억 정도 이제 빠져나갔는데요. 이게 아마 추가적으로 1조 5천억 더 빠져나가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시장이 수급적으로나마 다소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거 이외에도 불리한 어떤 이슈들이 조금 연초부터 좀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닥을 보면 어제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2022년 대비해서 어제보다 코스닥 지수가 2022년도로 봤을 때 낮았던 때는 10월 11일, 10월 13일 이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연말에 빠지다 보니까 전년의 바닥 수준까지 거의 다시 내려왔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의 바닥은 신용잔고로 체크를 한다라고 줄곧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용잔고 체크를 좀 해보면 현재 신용잔고 7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 10월 11일, 10월 13일보다 얼마나 더 많은 수준이냐를 본다면 3천억 원 정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신용 수준 자체는 절대적인 레벨은 부담스럽지 않은데 코스닥 지수가 어떤 수급적인 불리함이나 어떤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에 의해서 전저점을 이탈해버리는 순간, 예를 들어 650선을 이탈하는 순간 이 신용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지수 자체로는 지금의 어떤 지수 레벨은 코스닥 기준으로 2020년 5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당시 신용잔고가 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지수는 같은데 신용잔고는 3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연말에 또 신용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죠. 작년에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허용을 해줬던 신용담보비율 130%까지가 140%로 10% 늘어나면서 신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담이 일단은 좀 높아지는 상황이 됐고요. 거기다가 신용대출 금리 또한 10% 가깝게 높아졌기 때문에 신용담보를 연장하기보다는 좀 어떤 종목을 정리해서 디레버리징을 하려는 움직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코스닥 쪽에서는 좀 수급적으로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전저점이 어떤 650선을 어떤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 없이 지지라인이 맥없이 무너질 경우에 이 이후에 패닉셀이 나올 경우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어떤 그 종목의 단순한 가격적인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올해 무조건 성장한다라는 좀 확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체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압축해서 포트를 꾸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단타성으로 테마나 모멘텀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도 방망이를 최대한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은 이렇게 지금 단기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수급적으로는 이제 어제 하루이긴 합니다. 올해 들어서 어제 하루이긴 하지만 정말 연말부터 어제까지 수급이 상당히 좀 유동성이 메말라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가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투자의 매도와 개인의 디레버리징, 매물이 지금 겹치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저점 패스를 지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상 이러한 시기들은 보면 이제 과거로 봐서는 또 어떤 저점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서 결국에 수급에서 어떤 이렇게 어려운 수급 상황에서도 들어오는 종목들은 내가 잘 체크를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는 시기로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패밀리 SC
어제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전수 검사와 격리 강화 방침에 따라서 12월 반등이 있었던 중국 리오프닝 섹터도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2차 전지나 완성차들이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또 아래쪽에서 윗도를 개는 어떤 그런 수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의 어떤 피해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저는 조정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이렇게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주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색조 성격의 화장품 쪽으로는 기관의 매수가 또 유입이 되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색조 화장품은 더블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지만 국내의 노마스크 이슈가 1월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슈가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이패밀리 SC나 클리오 둘 다 색조의 강점이 있는 브랜드 회사인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들도 어제 그 메말랐던 수급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인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자체의 어떤 국내 인바운드 여객수가 회복 중인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도 작년보다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여객이 꽤 많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제 기관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는 YG엔터인데요. 어제 다른 엔터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YG엔터는 어제도 힘을 내면서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은 신인걸그룹 JB몬스터의 대두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 쪽이나 글로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 지드래곤의 컴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컴백을 예고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쇼커버를 동반했던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재계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던 블랙핑크의 지수 씨의 솔로가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다른 멤버들도 솔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은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회사 자체로는 지배구조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양현석 대표의 어떤 그 법적 이슈도 지금 무죄를 선고를 받으면서 이러한 우려는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YG를 둘러싼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랙핑크의 재계약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좀 걷어지면서 다시금 YG가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초기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TYM 대동 12월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제가 TYM이 최대 주주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공시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개인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마다 사실 이제 그 물량을 추려하고 있는데 사실 최대 주주도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항상 최적의 타이밍을 찾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좀 저점인 상황에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증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TYM에서 좀 보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이 TYM이나 대동 쪽으로는 기관 수급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 포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년도 연말부터 꾸준하게 또 주도 섹터 중에 하나를 형성하는 것은 의료 미용 기기인데요. 사실 이제 과거로 히스토리를 보면은 좀 반도체가 안 될 때 의료 미용기기 섹터에 사실 그 수익이 좋습니다. 그 기관들이 반도체 섹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을 유입시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용의료 기기 섹터의 수급은 여전히 올해도 좋습니다. 4분기 실적도 사실 이 섹터 자체가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그 수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면에서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 수출이 이제 어떤 그 섹터의 성장을 주도를 했다면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 회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수급이 지금 강하게 좀 유입되는 부분은 이로다, 비올, 원텍 이런 정도인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올리지오 브랜드를 가진 에스테틱 업체인 원텍은 지금 올리지오가 2010년 출시 이후에 국내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했었는데
작년 10월에 미국 FDA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북미 진출 예상이 되거든요. 국내만으로도 사실은 마진율 40%에 육박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기록했었는데, 마진율 좋았던 수출 시장에서 성장을 한다면 향후 영업 레버리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럼 결국에는 클래시스나 이런 쪽에서 보여주는 영업 마진이 50%, 60%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나라는 기관들의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현재 수출 비중이 53%인데 국내 에스테틱 수출 업체들 평균이 한 70%거든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있고 또 기관들이 수급을 꾸준하게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뭐 클래시스, 비올, 루트로닉, 이루다, 뭐 원태 이런 쪽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말에 어쨌든 그 매도가 좀 출회됐었는데 그것을 어떤 기관에서 받아주는 쪽이 가올전선이나 아이센스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이 대주주 회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을 기관들이 좀 담아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미 그 실적 면에서 좀 부진했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 임상 비용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 애널리스트 추정치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추정치가 70%예요. 이거는 결국엔 국내와 유럽의 연속 혈당 측정기 이너거니스 나올 때 어떤 그 기대감인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 이제 상반기 정도에 뭐 발표가 기대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해서 기관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